안녕하세요. 김효은의 기사입니다. 우리 이제 전산세무 실무 1급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전산세무 실무 1급과 관련해서 간단한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산세무 실무 1급은요, 법인세라고 하는 범위의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산세무 2급에서 다루었던 어려웠던 분계들, 그래서 조금 전산세무 2급에서는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계들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의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의 심화 부분이 있다. 근데 조금 복잡할 뿐이지 사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총 100점 만점 중에서 70점 이상을 맞추게 되게 되면 합격을 하시게 되는데요.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론은 30점, 실무는 70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무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만 우리가 합격권에 들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공부를 하실 때 이 점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총 6번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1회가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남은 시험은 총 3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전산세무 실무 1급의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첫 번째가 전표 입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가세 신고서와 부속서류 제출, 그 다음 세 번째가 결산 정리 분계, 네 번째가 원천 징수, 그리고 다섯 번째가 법인세입니다. 근데 이 70점이라고 하는 문제 중에서 법인세가 총 30점이나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꼭 공부를 하셔야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인세를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산세무 1급 이론에서 법인세를 다루지 않고 실무에서 실무를 공부하면서 이론 내용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전산세무 1급 실무에서 우리 법인세 이론을 같이 다룰 예정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법인세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한 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같이 커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공부를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번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은의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실무 드디어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세무 1급 실무는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실무를 얼마나 잘 푸느냐에 따라서 관건이기 때문에 합격에 관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1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보시면은 아마 처음에 여러 가지 전표 입력 이제 1단원 먼저 시작할 건데요.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산세무 2급 실무에서도 공부를 했던 내용들인데 조금 더 복잡해진 거, 그거 외에는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약간 심화된 건데 아무래도 좀 난이도 있었던 거, 전산세무 2급에서는 난이도 있었던 분계들이 우리 전산세무 1급에 출제가 되니까 천천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데이터를 먼저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듀윌 지금 저희 교과서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에듀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전산세무 학습자료, 합격 비법 자료실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희 전산세무로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나의 강의실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의 강의실에 가서 수강 중인 강의실에 가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학습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지금 실무 프로그램 다운로드 가셔가지고 이 실무 백데이터, 아마 실무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설치를 아마 여기 2020년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 실무 백데이터를 우리 전산세무 1급 2020년 전산세무 1급을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요, 이런 백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백데이터를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회사 등록에서 반드시 이 회사 코드, 자, 이거 지금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더블 클릭을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회사 등록 메뉴에 가서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산세무 1급에 필요한 이런 회사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설치하시면 우리가 드디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일반 전표는요. 일반 전표는 지금 보시면 일반 전표라고 하는 회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1001번 거래처 코드로 일단 들어간 다음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네,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전표 유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일반 전표를 입력을 하실 때 전표 유형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예를 들어 12월 31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전표 유형을 여기다가 차변이 올 수도 있고요. 대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분기의 차변과 대변이고요. 우리가 출금이 되면은 이거는 대변의 현금이 오는 그런 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요. 전표 유형 여기 보시면 이제 출금 전표 같은 경우에는 대변에 현금이 오는 경우에 우리가 출금이라고 하는 1번 코드를 걸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입금 전표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현금이 오는 경우, 그 경우에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차변 대변 3번, 4번으로 해서 차변 대변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간편하게 빠르게 입력을 하기 위해서 출금 전표 혹은 입금 전표 1번, 2번으로 표시를 해서 현금이 나가고 현금이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출제가 입력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아마 우리가 같이 전표를 입력하시다 보면은 아마 익숙해지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전표 유형은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 어떤 코드로 하든지 상관은 없으세요. 그리고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산 분계라고 해가지고 12월 31일 즉 기말에 이거는 기말에 하는 분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거래처. 거래처. 우리가 거래처와 그다음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래처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계정 과목과 거래처 코드는 다르죠. 자,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계정 과목은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오는 항목들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위치하는 그런 계정 과목들이 바로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되고요. 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계정 과목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것도 자, 우리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을 거예요.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떤 게 있죠? 하나은행 또는 국민은행 그 다음에 어떤 은행이 있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은행들 있잖아요. 시중은행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거래처 코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안에 이거를 우리 보통예금이라는 게 뭐 하나은행 것도 있고 국민은행 것도 있고 할 때는 이렇게 거래처별로 우리가 보통예금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하나은행은 100만 원. 그 다음에 국민은행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열을 해주게 되면은 사실은 이 보통예금 100만 원의 구성 내역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채권이나 채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손익계산서 계정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지 않지만 우리가 채권과 채무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출채권.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의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를 등록하게 되고 그다음 매입 채무를 우리가 입력하실 때도 항상 이 채무와 관련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등록을 해줘야겠다라는 거를 지금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카드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매출채권과 미수금,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을 보게 되면 자 우리 매출채권의 경우에는 상거래상 즉 우리의 주요 영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 우리 기업의 주요 영업 활동에 해당이 되죠. 상품을 판매하고 받을 돈이 생기게 되면 매출 채권이 됩니다. 이거는 받을 돈입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인데 이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 우리가 받을 돈이 생기게 되면 매출 채권이 되겠고요. 그다음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거래 이외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뭐 유형 자산을 매각했다든지 무형 자산을 매각했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 상거래 이외의 매출의 경우에 미수금이라고 하는 계정을 사용해 주게 됩니다.
미지급금도 마찬가지죠. 자,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해 오거나 아니면 상품을 구입해 오거나 했을 때는 매입 채무라고 하는 계정을 사용을 해주시게 되고요. 반면에 우리가 예를 들어 유형 자산을 구입을 해왔어요. 예, 유형 자산 같은 것들 비품이나 아니면 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왜 이걸 나눠주게 되냐면 우리가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주요한 경영 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을 돈이 그냥 현금으로 받느냐 아니면 어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나뉘게 되고요. 우리가 줄 돈도 줄 돈의 경우에도 지금 매입 채무는 우리가 현금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 어음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다면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그런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의 경우에는 어음으로 받거나 혹은 어음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음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즉 지급어음과 받을 어음의 경우에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지급금, 예를 들어서 뭐 유형자산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급어음으로 별도로 계정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장단기 대여금이라든지 돈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건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준 거.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돈이고요. 자, 채무 같은 경우에는 장기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 돈을 빌린 거죠. 이거는 빌린 돈. 이건 빌린 돈이고 얘는 반대로 빌려준 돈에 해당이 되겠죠. 네, 빌려준 돈에 해당이 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기 대여금을 A, B, C한테 빌려줬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빌려줬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거래처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산과 채권과 채무의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를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등록하는 거는 아마 이거를 전산세무 2급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쉬우실 수 있지만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을 먼저 쓰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예금이다. 보통예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쓰고 거래처는 예를 들어 은행이 있을까요? 여기 은행, 우리은행이다. 해서 100만 원이 입금이 됐다라는 거죠. 출금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구분을 할 때 전표를 입력할 때 3번이면 차변이고요. 4번이면 대변이라고 했죠. 네, 대변이고요. 계정 과목을 잘 모르시겠으면 F2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F2를 눌러가지고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이런 계정 과목. 내가 찾고 싶은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다. 그럼 복리후생비를 검색을 해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계정 과목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근데 거래처 코드 같은 경우에도 F2 키를 눌러가지고 기존에 예를 들어 볼매전자다라고 하게 되면 볼매전자라고 하는 거래처 코드를 이렇게 F2 키를 눌러서 검색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볼매전자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력을 해주실 수 있고요. 만약에 거래처 코드를 등록해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네,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예를 들어 김희연 이렇게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김희연이고요. 거래처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 수정이라고 하는 거 탭키를 누르면 됩니다. 탭키를 눌러가지고 밑에 보시면 사업자 번호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주민번호, 대표자명, 그다음에 우편번호, 전화번호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주민번호와 사업자 번호를 사업자 번호 000000001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지금 오류니까 그냥 예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SC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ESC 버튼 누르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셔도 되겠네요. 예,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적요입니다. 적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마 전표를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나오시게 될 텐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 거래처와 개념 과목 이외의 사항들을 우리가 추가적인 사항들을 여기다가 적요에다가 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리후생비는 뭐 예를 들어서 부가세, 회식비 뭐 이런 식으로 적요를 입력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차변과 대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분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금 전표 입력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것만 보면은 전표를 사용하는 방법,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전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 채권 채무, 채권과 그다음 채무 계정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볼 거고요. 페이지는요 18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18페이지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우리가 일반 전표를 입력을 하실 때 비용으로 입력을 할 건지, 비용으로 입력을 할 건지, 아니면 제조 원가로 입력할 건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성하고 판매가 되면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제조 원가고요.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때 들어가는 원가들이 제조 원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임금이 나가더라도 이 임금이 공장에서 발생을 했다. 그렇게 되면 공장의 임금은 우리가 제조 원가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게 본사에서 혹은 그러니까 관리부서가 있겠죠. 예, 본사에서 만약에 임금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판관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에서 제조 원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요. 매출 원가를 빼고 자, 매출 총이익을 구하게 되겠죠. 매출 총이익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해가지고 영업이익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게 발생을 하나요?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제조 원가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 매출 원가로 계정이 나중에 제품의 원가가 돼서 결국에는 이 제품이 매출 원가가 될 거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판관비는 여기에 당기 비용으로 처리된다.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의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는 그런 계정은 우리가 아마 원가회계에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기초에 우리가 제품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단기총 제조원가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들어가죠.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러면 이게 제공품이에요. 제공품. 이렇게 되면은 자,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이렇게 되고요.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완성이 되면요. 이 제품으로 들어오게 되죠. 예, 그러면 여기 이 제품에 이거는 제품의 T 계정이 그려지게 되고요. 예, 기초와 이제 기말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에 우리가 팔리지 않고 남아있던 제품과 단기 중에 생산, 제조가 완료된 제품을 더해서 우리가 기말, 팔린 거는 매출 원가가 되고요. 안 팔린 건요. 매출 원가가 되고 안 팔린 거는 이제 기말 제품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이러한 제조 원가들, 여기에 들어가는 제조 원가들은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매출 원가 혹은 기말 제품, 제품의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팔린 거는 매출 원가,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은 기말 제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500번대 코드를 쓰거나요. 업종에 따라서 달라요. 500번을 쓸 수도 있고 600번을 쓸 수도 있고 그렇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800번대는
판매관리비로 들어가고 900번대는 영업의 비용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임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장에서 발생했는지 본사에서 발생했는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서 내가 500번대 코드를 써야 되는지 800번대 코드를 써야 되는지 이거를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영업의 비용의 경우에는 뭐 기부금이나 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이나 등등등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면요. 지금 일반 전표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를 보시면 500번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800번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500번대, 만약에 이제 분양을 하면은 700번대고, 그 다음에 도급을 하면 600번대고, 이게 업종별로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500번과 800번. 우리 제조 원가로 가면 제조 원가와 그다음 판관비만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지출이 됐다고 했을 때 공장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복리후생비가 관련된 게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511번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본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회식비가 지출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800번대 이 판매관리비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번인지 800번인지 복리후생비인지를 알았다면은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외에는 영업의 비용.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 기초에 보시면 거래처를 우리가 등록한 거는 이 거래처 등록 메뉴에 모이게 돼요. 그리고 계정 과목을 등록하는 거는 여기를 보시고 아마 계정 과목을 보시면 되세요. 지금 보시면 제조 원가의 500번대 코드에는 뭐 급여,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그러니까 공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2키를 눌러서 우리가 찾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찾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801번부터 급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여, 제수당, 잡급 등등등 이런 코드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계정 과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를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먼저 일반 전표 배우고,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 배우고, 그 다음에 부가세, 원천세, 법인 조정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일반 전표. 우리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하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이제 회사 코드 재생성을 통해서 만약에 하셨다고 하시면은, 자, 잠시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일반 전표 입력해서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페이지가요. 페이지가 우리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서 제조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은 제조원가는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는 500번대. 위에 올라가는 거는 500번대고 밑에 있는 거는 800번대고 그 다음에 우리 영업의 비용으로 넘어가는 거는 900번대. 요 순서대로죠? 네, 요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월 2일이고요. 자, 판매부서는 보험료로 3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를 했대요. 그럼 다음에 계약 현황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다음에 계약 현황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시면요. 판매부 임직원에 대한 거긴 한데 그러면 판매부다라고 하니까 공장이나 판매부서라는 걸 주죠. 예, 판매부서라는 걸 주는 단서는 왜 그러냐면 800번대를 써라라는 내용입니다. 800번대를 쓰고요. 자, 우리가 보험료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300만 원의 보통 예금이 출금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 300만 원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할지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비용 처리. 자, 보장성 보험이 10만 원, 그다음 적축성 보험이 29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축성 보험은 우리가 실무 이론 공부할 때도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이 저축성 보험은 결국에는 정기예금이랑 똑같아요. 정기 적금 같은 거예요. 근데 보험사에다가 가입하는 그런 적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뭐 보장성이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보장성이라는 거는 뭐 다치거나 신체나 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축성은 이제 그런 게 약간 섞여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거의 뭐 적금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납입한 거보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1년에서 뭐 10월까지 납부를 하겠죠. 10년간 납부를 하겠죠. 이 납입한 금액보다 우리가 나중에 환급을 받는 금액이 큰 그런 보험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산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자산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비용 처리. 그래서 보장성은 우리가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갈 때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계를 보시면요, 우리가 현금이 나가잖아요. 현금이든 어쨌든 우리가 대금을 지급을 할 때 과연 이 차변에 비용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자산 처리를 했느냐. 우리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이자 비용도 돈이 나갈 때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자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가는 자보나 차입 원가의 경우에는 우리 건설 중인 자산으로 비용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갔을 때는 언제나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비용 처리를 할 것인지 자산 처리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갔지만 과연 이 돈이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걸 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하면 되고, 저축성 보험은 자산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게 여기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죠? 1월 2일이죠? 1월. 자, 1월 2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차변에다가는 뭐를 입력해야 돼요? 일단 돈이 나간 거죠. 여러분들 이럴 때는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하세요. 일단 보통 예금으로 납부를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대변, 돈이 나간 거는 대변이잖아요. 자, 돈이 300만 원이 나갔다 라는 거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중에서 자,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는 거. 근데 지금 이거는 판매 부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는 800번대 코드를 써줘야 됩니다. 그럼 보험료를 쳐보시면요, 521번, 821번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판매관리비라고 하는 800번대 코드를 써줘야 된다. 왜냐면 판매 부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10만 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료라고 처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게 정기예금과 같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걸로 해주게 된다. 네, 그래서 이걸 정기적금 또는 정기예금.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정기예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기예금으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문에서 주어지는 바에 따라서 아마 주어질 거예요. 계정값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주어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업부서에는요, 난방용 유류대 35만 원과 그 다음에 공장 작업실에 난방용 유류대 74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이 74만 원과 35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 먼저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건 더 해야 되니까 나중에 입력을 하는데, 일단 74만 원과 35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입력하실 때 변경을 눌러서 저는 이렇게 1월에서 1월 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월 달 내용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1월 3일이죠. 1월 3일이고요. 1월 3일이고 지금 보통 예금으로 얼마를 출금한 거예요? 35만 원, 74만 원을 더하게 되면은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간 거죠. 109만 원이 나갔습니다. 109만 원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뭐죠? 지금 난방용, 영업부서의 난방용 유류대 이런 거는 뭐로 개정 처리를 하죠? 우리가 수도광열비, 이런 거는 수도광열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장 작업실의 난방용 유류대, 같은 난방용 유류대인데 제조에서는 이거를 가스 수도료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이런 수도나 아니면 가스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난방용, 영업부서에 있는 난방용 유류대, 자, 수도 광열비
수도 강열비 지금 815번이죠. 네, 815번에 지금 보시면요. 이게 35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것도 가스 수도료 해서 515번이죠. 예, 가스 수도료 제조에 해당되는 거. 왜냐면 공장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공장 작업실에 난방료 유류되는 74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입니다. 자 1월 4일 날 간이과세자인 서울식당 이거 좀 오타 났네요. 자, 서울식당에서 공장 종업원을 위한 회식을 했대요. 공장 종업원을 위해서. 자, 우리가 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회식의 경우에는 뭐로 처리한다?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죠?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회식이 나오면은 복리후생비, 단골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리후생비 나오면은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공장 종업원을 위한 거래요. 그래서 본사나 아니면은 판매 부서의 영업직원을 위한 회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800번대를 써주는 거고, 우리 공장 종업원의 경우에는 500번대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복리후생비를 찾아보시게 되면요. 1월 4일이고요. 자, 차변에 우리가 복리후생비를 써야 되는데 500번인지 800번인지 고민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제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0번대를 코드를 써주고요. 그리고 지금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금을 아직 미지급한 거죠. 그래서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다. 삼성 이렇게 카드를 미지급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된다. 특히 카드 결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카드로 결제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결제하죠? 현금 아니면요. 그거 아니면 보통 예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 곧 배우겠지만 당좌 예금도 엄청 많이 나와요. 당좌 예금,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그 이외에는 다 카드 결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변에 뭔가 돈을 결제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카드 결제의 경우에는요. 우리 카드는 신용카드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지급금 우리가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일에서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음 달 15일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에요. 내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신용카드는 나중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지급금으로 봐서 거래처 코드를 삼성카드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4일까지 입력을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1월 5일입니다. 자, 1월 5일은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차량 구입에 따른 할부금이 매달 예정 상한일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미지급금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상에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요. 미지급금으로 차량 운반구가 차량과 관련한 구입대금이 얼마가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고 지금 우리는 1월 5일 날 지급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지급하고 나면 잔액이 이만큼이다. 뭐 아무튼 이 미지급금 잔액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이 미지급금 돈을 지급하면서 미지급금과 상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할부금에서 12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금이 이만큼이고 이자가 이만큼입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보통 예금에서 이체가 되고 있죠. 그럼 이체가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 109만 원과 11만 원을 포함한 120만 원이 할부금으로 계속해서 이체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량 운반구를 계상을 하면서 이제 미지급금을 계상한 다음에 이 미지급금은 대금이 갚여 나가는 동안에 이제 미지급금 얼마 현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되겠죠. 내가 지급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보통 예금에서 이체된 금액은 얼마예요? 자, 우리가 1월 5일 날 돈을 지급을 했어요. 보통 예금에서 1월 5일이고요. 대변. 자, 돈을 지급을 했죠. 그러면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다고 했으니까 보통 예금에서 얼마가 나갔어요? 자, 120만 원이 돈이 나갔습니다. 120만 원의 돈이 나갔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미지급금이 얼마였어요? 미지급금이 이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거는 원금에 대한 거고요.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돈을 갚기 때문에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 겁니다. 자, 그럼 원금이 미지급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현대캐피탈에 대한 미지급금이 되겠죠. 현대캐피탈에 대한 미지급금 그래서 이게 109만 원 나머지 차액분은 이자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은 이렇게 900번대 코드를 쓰게 됩니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자, 1월 5일까지 갔고요. 자, 1월 6일 가겠습니다. 자, 1월 6일 같은 경우에는요, 당사의 제품 생산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 자, 생산부서라는 단서를 줬어요. 그러면 이건 뭔가 제조와 판매를 구분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제조부서이구나. 라는 걸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제조부서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신입사원의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88 자동차 운전학원에 등록을 하고 학원에 등록을 했대요. 직원이 다니는 거죠. 직원이 다니는 학원비의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는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계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매년이 아니고 거의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직원들 교육을 보내는데요. 예, 교육을 해야지 또 이제 능력도 향상이 되고 또 회사 수익성도 높아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보내는데 그때 교육비를 제가 내줘요. 자비로. 예, 그렇게 되면 그건 교육훈련비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제조냐? 제조에도 있고 판매부서도 있고 둘 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부서와 관련된 거는 제조 원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법인카드인 삼성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대요. 근데 50만 원이랑 5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우리가 과연 이거를 부가세 대급금을 나눠줘야 되는지, 부가세 대급금을 과연 나눠줘야 되는지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에 이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내역을 공부하면서 매입세액 불공제. 자,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한 거죠.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한 거잖아요. 예, 매입을 한 거에 해당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매입세액 공제를. 자, 우리가 이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 학원의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에 해당이 되긴 해요. 자, 우리는 어디서 자동차 운전 학원에서 당사가 운전 학원에서 우리한테 원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여기에다가 50만 원에 5만 원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왠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될 것 같지만 이 자동차 운전 학원의 경우에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그런 업종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 소비자 대상 업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자동차 운전 학원과 관련해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격증빙을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학원업에 해당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가세 대급금을 이게 부가세 대급금이죠. 이만큼은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환급이 안 됩니다.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전부 다 비용으로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비용으로 가산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월 6일이죠. 1월 6일이고요. 자, 원래는 이제 일단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니까 미지급금이고요. 이거를 이제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총 얼마를 결제했을까요? 부가세를 포함한 55만 원을 결제를 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교육훈련비에 해당이 되는데 525번인지 825번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생산부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25번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 교육훈련비를 55만 원을 지급을 한 거죠. 제조 부서에서 제출한 건데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세 만약에 공제를 받게 되면 50만 원과 그다음 나머지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해놨다가 부가세 대급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놓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 부가세 대급금만큼 부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부가세 대급금은 나중에 이만큼 5만 원만큼 부가세를 줄여주게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급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전부를 우리가 교육훈련비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비용 처리를 해가지고 교육훈련비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표와 어음이 있어요. 자, 수표하고 그 다음에 어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되죠. 네, 수표랑 어음의 경우에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수표는 거의 대부분 이제 현금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돼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당사 발행 수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타인 발행 수표, 동점 발행 수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이 당사 발행 수표는 우리가 발행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발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외에 다른 회사가 발행을 한 거를 우리가 타인 발행 수표라고도 하고, 타인 발행 수표 또는 뭐 은행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 이걸 자기압 수표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이 당좌 수표 같은 경우에는 당좌 예금으로 계정 과목 처리를 하고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수표나 자기압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토지를 100원에 구입을 하면서 대금을 수표로 발행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예, 당좌 수표, 당좌 예금의 잔액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당좌 예금이 되는 겁니다. 네, 당좌 예금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한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라고 주는 경우도 있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당좌 예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예, 반면에 이거 지금 토지 100원을 구입하면서 자기압 수표 또는 타인 발행 수표로 지급하였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당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표를 가지고 지급을 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발행한 게 아니에요. 타인이 발행한. 이거는 다른 회사가 발행을 하거나 자기압 수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발행한 걸 주로 자기압 수표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당좌 예금에서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곳에서 돈을 빼서 수표를 발행해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두 가지가 오게 되면은 반드시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당좌 예금이고 자기압 수표나 타인 발행 수표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그냥 준 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였고요. 자, 당좌 예금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당좌 예금은 자 우리가 평소에는 잔고가 있을 때는 이거는 보통 예금이랑 동일해요. 보통 예금이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잔고를 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쓰는 거예요. 쓰다가 다음 달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마이너스 한도를 1억으로 해놨다.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거든요. 당좌 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잔고를 안 써도 잔고를 다 썼어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 마이너스 1억까지 내가 기존에 약속해놨던 그 한도까지는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00원, 마이너스 200원 이런 식으로 계좌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찍힙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건 뭐죠? 이건 은행에다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안 갚고 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통 예금처럼 플러스 잔액인 경우에 자, 마이너스 잔액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은행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기 차입금에 해당이 되고 이게 이 당좌 예금이 같은 계정인데 당좌 예금이 플러스 잔액이 되면 그때는 당좌 예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계좌가 마이너스 잔액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이거를 당좌 차월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를 당좌 차월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잔액인 경우에는 당좌 차월, 플러스 잔액인 경우에는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계좌인데 110, 12 어쩌고 이런 계좌인데 이게 마이너스 잔액이면 당좌 차월, 플러스 잔액이면 당좌 예금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좌를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돈 200만 원을 쓰고 안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뭘 받죠? 이 당좌 예금을 개설을 하려면 당좌를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의 한도를 뚫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신용도 필요하지만 이 보증금을 받아야지 은행에서 너한테 이 당좌 예금 계좌를 발행해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해서요. 당좌 개설 보증금은 우리가 뭐 특정 예금과 현금 또는 장기금융 상품이라고 쓰게 됩니다. 이 당좌 개설 보증금은 이 당좌 예금 계좌를 없애기 전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이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장기금융 상품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좌 차월의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잔액인 경우,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좌 차월, 당좌 예금의 경우에는 어쨌든 당좌 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봐라. 그렇게 제가 이론을 설명할 때 마이너스 통장
으로 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표는 이렇게 되거든요. 네, 수표는 이렇게 되고요. 자, 어음 보겠습니다. 어음을 보면요. 자, 어음은 수표랑 비슷해요. 어음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예를 들어 A가 B한테 물건을 팔고 나서 대금을 바로 주면 좋아요. 현금으로 주면은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이 현금으로 바로바로 주지 않아요. 우리 상거래는 상거래상 예를 들어서 상품이 나가잖아요. 상품이 나게 되면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외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A가 B한테 상품을 팔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만약 이걸 외상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얘는 외상 매출금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받았으니까 얘는 얘한테 돈을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얘는 외상 매출금은 결국에는 받을 돈이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줄 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외상 매출금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약속해요. 우리가 7월 31일까지 이거는 이제 거래가 7월 10일 날 이루어졌고요. 자, 7월 30일까지 돈을 줄게, 현금으로 줄게 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약속은 어떻게 되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어음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받을 돈이 이 어음으로 이 둘의 약속을 우리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준다는 거죠. 약속을 안 지키면 그만이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고 어음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은 받을 어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람은 지급 어음이라고 하는 계정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음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이 어음으로 거래를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은행이 껴요. 은행이 껴서 얘가 얘한테 돈을 안 줄 수 없게끔 얘 계좌에서 그냥 빼가지고 이 7월 31일이 되면요. 7월 31일이 되면 은행에서 이 지급어음에서 돈을 빼가지고요. 누구한테 송금한다? A한테 그냥 송금해버려요. B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A한테 바로 송금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어음입니다. 그래서 어음법상에 어떤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이 B의 계좌에서 바로 출금을 해서 A한테 줘버리기 때문에 이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상거래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 왜냐면 우리의 약속, 우리의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은 깨지기 정말 쉽기 때문이죠. 세상이 참 아름다우면 좋은데 약속들을 자꾸 안 지키니까 이런 어음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거래상의 채권이 많은 부분들이 어음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어음이 지금 받을 돈이면 어음을 지급을 한 경우에는 줄 돈이면은 이제 지급 어음이 되고요. 자, 받을 돈이면은 받을 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섞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외부에 공시할 때는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때는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외상 매입금이랑 그다음 지급 어음을 합쳐가지고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매입 채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음으로 거래를 하는데 어음은 상거래상의 채권만 거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상거래상 채권들은 대부분 어음으로 거래가 되는 거고 재고자산 말고 우리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그 이외의 자산들, 예를 들어 유형자산, 차량 운반구, 뭐 기계장치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매입하고 어음을 지급하게 되면 그때는 왠지 지급어음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뭐다? 미지급금으로.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구분해서 공시를 하는 것뿐이고 우리 미지급금과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팔고 어음으로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수어음, 미지급어음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용어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수금과 미지급 얘네들은 너희들은 뭐 비슷하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하든 혹은 어음으로 지급을 하든 현금으로 지급을 받든 어음으로 받든 상관없이 너희들은 미지급, 미지급금, 미수금으로 할게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음과 어음의 차이, 그래서 이 어음 계정이 왜 나오는지, 지급 어음과 받을 어음의 차이가 뭔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어음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 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